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유튜브 보면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걸 알겠어요. 전 타일 기술직인데요. 이제 알만한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 일이 고되긴 해도 숙련된 기술로 평생 먹고 살만하다는 것을요. 전 타일 기술직으로 20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무거운 타일 하나하나 까는 동안은 몰입이라고 할까요?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온전히 일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절 살게 했다면 믿으실까요? 사연 굴곡 없는 인생 없다지만 전 초년 고생이 심했습니다. 깔딱 고개라는 말 있잖아요. 웬만한 장정도 숨이 차서 발걸음을 멈출 만큼 가파른 능선이요. 전 개구져야 할 어린 시절 이미 한번 깔딱 고개를 넘었습니다. 다 커서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깔딱 고개에선 무거운 짐을 남에게 맡길 게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들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 능선을 같이 걷는 모든 사람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요. 전 20대 초반에 그 말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10살, 그리고 20살 무렵 제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전 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하고도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타일 붙이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고요. 고리 적에는 몸 쓰는 일이 무시받았지 지금은 아닙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현장에서 불러대고 있어요. 돈으로 대접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 더 몸값이 오르고 있네요. 사실 전 친절한 타입은 아닙니다.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참지 못하거든요. 한마디로 성격이 좀 더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실력만큼은 자부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착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물론 기본적인 도덕은 준수하지만 아닌 것은 확 아니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야 뒤가 깨끗하더라고요. 괜히 아닌 걸 참았다가 속만 부글거리고 뒤끝도 좋지 않았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것도 다 성격 나름인가 봅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잔 했습니다. 삼겹살에 집에서 청양고추 팍팍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42, 적지 않은 나이에 일만 하는 저에게 나이가 지긋한 분이 묻더라고요. 딸린 식구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일에 미쳐 살아? 아니 모아놓은 돈도 꽤 될 텐데 뭐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장가는 포기했어? 이 나이에 무슨 장가를 가요. 아이, 다 귀찮아요. 여자고 뭐고 일이 최고예요.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확실하고. 전 나오는 대로 내뱉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하면 더 귀찮은 질문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눈치 없는 녀석이 한마디 보태는 거였어요. 형님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네. 저는 사고 쳐서 결혼 일찍 했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치킨이라도 사들고 가봐요. 아,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이 환호성 지르고 뽀뽀하고 난리 나니까요. 진짜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리고 결혼에 잘 사는 게 결국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야, 난 효도할 부모 없어. 그러니까 너나 행복하게 살아. 저도 모르게 확 승질을 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청양고추 매워 죽겠는데 후배가 더 열받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래 같이 일한 친구가 눈치 없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효도? 그런 말 이 친구 앞에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이 사장님, 저기 어린 시절 힘들었어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이 사장님 어린 시절에 뭐가요? 제가 못 들은 척 소주를 마시고 있으니까 친구 녀석이 선을 넘더라고요. 후배한테 귓속말로 하는 게 다 들렸습니다. 저 이게 있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기 도망갔어. 도망 소리를 듣자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20년 넘게 알았어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벌떡 일어나 친구 녀석을 죽일 듯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제 기세에 술잔이며 그릇들 떨어져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친구 녀석, 술만 마시면 이 말 저 말 떠벌리는 거 보기 싫었는데 제 성질을 건드린 거였어요. 야, 내 가정사가 니들 안주거리냐? 어디 내 앞에서 그딴 얘기를 짓거려?
네 뇌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도망? 누가 그래? 우리 모친 도망갔다고 누가 그래? 확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친구는 미안하다고 말실수했다고 쩔쩔맸는데 전 분을 사귈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때릴 순 없고 전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고 펄펄 뛰었습니다. 동료들이 절 말리다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입 함부로 눌린 녀석도 내빼고요. 친구고 뭐고 아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전 남은 소주를 마저 기울였어요. 소주잔을 드는 제 손마디가 툭툭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으로 욕이 튀어나왔죠. 내 손, 일할 수 있는 내 몸 아니면 믿을 거 하나 없다고요. 아까는 취해서 동료들한테 성질 부린 건 아니었어요. 저 술을 마셔도 주사는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맹세합니다. 사람 때리는 일도 없고요. 성질은 더러워도 지킬 건 지킵니다. 평생 닮고 싶지 않은 누구 때문에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불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아버지는 도박, 술 중독자였죠. 그뿐일까요? 언제나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때리곤 했습니다. 동네분 모여 있는 곳에선 늘 우리 집 얘기가 나왔어요. 없는 살림 부셔가며 엄마를 때리는 아빠,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불쌍한 사람 취급받고요. 하늘은 파랗고 맑은데 어린 제 마음엔 먹구름이 끼어 있었죠. 비가 오는 날은 아버지가 몸이 아팠어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엉망으로 사니 그럴 만도 했죠. 차라리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굳은 우중충한 날이 좋았습니다. 그런 날은 아버지는 힘을 못 썼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엄마에게 폭력을 쓰고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집이 그 지경이었어요. 한겨울 연탄 떼던 시절이었습니다. 3일 정도 집을 비웠던 아버지가 새벽에 문을 부술 듯 열고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눈빛이 이미 돌아 있었어요. 자다 깬 전 너무 무서워 이불을 뒤집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보듯 뻔했거든요. 아버지는 다짜고짜 엄마를 윽박 질렀습니다. 야, 서방 들어왔는데 퍼질러 자냐? 돈 필요하니까 밤까지 100만 원 만들어놔. 오늘 큰 판 벌어지니까 알았어? 나 거기서 돈 제대로 딸 거니까 돈 구해놓으라고. 아예 알아들었으면 대답을 해. 멍충하게 쳐다보지 말고.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민기 다 떨어진 운동화 사줄 돈도 없는데 그것도 100만 원이나. 너 내가 우습냐?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밤 10시까지 딱 가져다 놔. 100만 원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모자르면 넌 오늘 뒤졌어. 확 그냥 재산날 만들어버린다고. 엄마는 말없이 흐느낄 뿐이었어요. 전 겁에 질려 이불 속에서 달달 떨고 있었고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싶었지만 두들겨 맞고 아플까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죠. 아버진 오전 내내 잠을 자다가 나갔고 엄마는 하나 남은 라면을 첫 끼니로 끓여주셨어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게 엄마는 당장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을 떠주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엄마가 쓰러져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라면 하나를 거의 저를 주고 엄마는 드시지도 못했죠. 제가 같이 먹자고 했지만 엄마는 거절했어요. 민기야, 엄마 통장 아줌마한테 다녀올게. 여기 200원 있으니까 나가서 놀고 와. 붕어빵도 사 먹고. 엄마, 진짜 통장 아줌마한테 가는 거야? 가지 마. 나랑 같이 라면 먹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날은 엄마가 어디 가는 게 싫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 다 먹어. 엄마 돈 빌려보려고 해. 아버지가 돈 필요하대서. 걱정할 건 없어. 얼른 먹어. 불겠다. 전 알았다고 엄마의 겁먹은 눈을 더 보는 게 싫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문방구에서 물건 구경하고 간식도 사 먹는데 엄마가 겉옷도 안 입고 통장 아줌마네 가는 게 보였어요. 그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죠. 한참 후 동네 애들이랑 오락실을 갔는데 엄마가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애들이랑 있는 게 재미있어서 전 그대로 오락실로 가버렸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도 오락하는 걸 구경하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밖이 어둑해 있었어요. 이유도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엄마 생각이 떠오른 거죠. 전 정신없이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기도 전에 엄마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어디 있어? 하지만 집 안은 어두컴컴하기만 했어요. 그 작은 집 어디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전 통장 아줌마네로 뛰어갔죠. 우리 엄마 못 봤냐고 엄마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통장 아줌마가 쯧쯧 혀를 차더라고요. 어디 시장 간 거 아니냐고 묻긴 하는데 표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전 미친 듯이 시장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멀겋게 엄뺨 위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막 달리면서 시장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죠.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손목부터 잡았다가 등짝을 맞기도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만 찾으면 되는 건데 어디에도 엄마는 없었습니다. 10살이었던 전 본능적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밝음 전 출발에 코너를 돈 버스에서 얼뜻 엄마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전 목이 터져라 엄마를 부르며 버스를 쫓아갔어요. 엄마 어디 가냐고, 나 여기 있다고. 혼자 손을 흔들면서 필사적으로 쫓기 시작했지만 이미 속력을 내기 시작한 버스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결국 전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던 고등학생 형이 절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그 형을 뿌리치고 전 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닐 거라고, 버스에 탄 사람은 엄마가 아닐 거라고 중얼거리면서 달동네 꼭대기 우리 집으로 갔어요. 캄캄한 방에 불을 켜고 집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보였어요. 엄마의 손가방도 없고 급하게 가방을 쌌는지 서랍장도 다 열려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본 그 사람이 엄마라는 확신이 들었죠. 절 보자마자 고개를 휙 돌렸지만 틀림없었어요. 전 방바닥에 쭈루룩 미끄러졌습니다. 악몽 같은 밤이 시작되고 있었죠. 까무룩 잠이 들다가 몸이 부셔지는 소리에 깨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거였죠. 저를 발로 차면서 묻더라고요. 네 엄마 어딨냐? 아버지는 집안 꼴을 보고 이상한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여편네 또 어디 갔어? 방구석 꼴이 또 이게 뭐야? 설마 네 엄마 도망갔냐? 그런 거야? 이 자식아, 엄마가 도망가는데 뭐 했어?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른다고요. 우리 엄마 찾아내요. 나 엄마 없이 못 살아요. 엄마, 엄마! 저는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분에 못 이겨 살림살이를 죄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거 다 깨고 부수고 늘 화가 나 있고 엄마를 도망가게 한 아버지란 사람이 괴물 같았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뛰쳐나가더라고요. 동네를 뒤지나 본데 이미 엄마는 사라진 뒤였죠. 아버진 다시 들어와 욕을 막 하더니 소주를 병째로 들이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고 술 냄새가 지독했어요. 저는 구석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선 연탄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이웃집에 연탄가스가 샜고 그 집 사람들이 몽땅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맡았던 냄새랑 비슷한 냄새가 나서 어설프게 들었던 잠이 깨버렸죠. 엄마, 엄마, 욱, 욱. 겨우 집에서 기어나와 눈밭을 뒹굴며 괴로워하는 동안 아버지는 깊은 잠에서 깨지 못했고 결국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그날 전 부모를 동시에 잃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비극은 온 동네로 퍼져 사람들이 저 불쌍하다고 울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전 단 한 방울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데 진짜 죽긴 죽은 건지
또 죽음이 뭔지 잘 몰랐고 엄마가 날 두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게 아빠가 죽은 거랑 뭐가 다른 건지 참으로 혼란스러운 10살이었죠. 아버지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사실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충격 때문에 기억의 일부를 잃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어린 제 삶은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전 외삼촌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사실 외삼촌은 그전까지는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외삼촌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커서 알게 된 건데 불행하게 사는 여동생 보기 괴로워 외삼촌은 일부러 인연을 끊고 살았대요. 하지만 제 소식을 듣자마자 외삼촌은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절 맡아 키우게 된 거죠. 외삼촌은 엄마보다 5살 많은 오빠였고 얼굴이 엄마와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네가 민기냐? 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외삼촌이야. 엄마의 오빠. 그동안 많이 컸구나. 갓 태어나자마자 봤었는데. 처음부터 외삼촌에게 낯선 감정은 없었습니다. 짐도 하나 없이 외삼촌 용달에 올라타 서울로 갔어요. 삼촌 집에 도착하니 외숙모 품에 안긴 2살짜리 동생이 웃고 있었고 4살짜리 꼬마가 대번에 제 손을 잡더라고요. 외삼촌은 결혼해 어린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집안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마룻바닥은 반들반들 깔끔했고 맛있는 냄새가 풍기고 있었어요. 작은 거실에는 애들 장난감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진짜 집 같았습니다. 민기야, 어서 와.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저녁 차려올게. 민유라, 민건아, 그동안 형이랑 놀고 있어. 꼬마 둘이 저한테 달라붙었습니다. 형 하면서 따르는데 그나마 애들이 있어 거실에 들어가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금방 얼굴이 펴지는 건 아니었죠. 불안과 공포 속에 커서 그런지 저는 어린 애인데도 장난기라던가 천진난만함은 없었습니다. 맛있는 게 잔뜩 있는 밥상이 눈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모든 게 너무 어색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어린 동생들은 절 보고 연신 웃었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외삼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민기야, 밥 먹어. 이제부터 여기가 네 집이다. 그래, 민기야. 자, 어려워 말고 먹어. 외숙모가 정성껏 만들었어.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다. 어서. 외숙모는 제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셨죠. 4살 동생이 제 밥 위에 불고기를 하나 올려줬습니다. 형 불고기 좋아하냐고, 형 이제 우리 집에 사는 거냐고 좋아하는데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어요.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는데도 억지로 흰 밥을 입안에 밀어넣었죠. 이렇게 구수한 밥, 따뜻한 밥을 언제 먹어봤는지 미역국으로 속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굳은 제 마음도 스르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이게 집이구나. 이런 게 집이구나. 삼촌 숙모랑 같이 사는 게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신기하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죠.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한밤중에 술 취한 아버지가 들이닥칠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의 눈물도 없는 이 집에서 내가 살아도 되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도 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학교도 다니고 동네 친구도 생겼죠. 사실 삼촌네가 경제적으로 풍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는 곳은 달동네였고 외삼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쉬는 날은 어쩌다 한번 매일같이 새벽에 출근하는 성실하고 우직한 분이셨죠. 그런 상황에서 군 식구 눈칫밥 먹일 수도 있었는데 두 분은 진짜 어른이셨습니다. 두 분이 말다툼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외숙모는 바쁜 와중에도 제 숙제며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구구단, 맞춤법도 엉망이었는데 한마디로 사람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간혹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엄마가 날 두고 도망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시비 거는 애들 있으면 잘 만났다는 심정으로 좁힌 적도 있었고 무단 결석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마다 외숙모가 학교에 와주셨습니다. 처음엔 제 울분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나중엔 죄송하더라고요. 동생들이랑 차별 없이 키워주시는데 뭐 하는 짓인가. 한 번도 절 혼내지 않고 품어주시는 삼촌, 숙모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됐죠. 말썽부려 학교에 불려가신 날에도 변함없이 따뜻한 두 분을 보면서 어느 날 저녁에는 엉엉 울어버린 적도 있어요. 갈치를 발라 숟가락 위에 놓아주시는데 막 서러움과 죄송한 마음이 섞여 북받쳤습니다. 민기 너 울보냐? 아유 어여 밥 먹어. 괜히 밥 먹다 울고 그래. 너 울면 동생들도 따라 울어. 형이 모범을 보여야지. 형, 울지 마. 형. 그래, 민기야. 뚝 그쳐, 뚝. 얼른 갈치 먹자. 너 좋아하잖아. 숙모가 맛있게 구웠지? 얼른 먹어. 먹어야 쑥쑥 크지. 어린 마음에도 두 분의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진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하라는 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카네이션도 접지 않고 편지도 쓰지 않았죠. 다른 애들이 행복한 우리 집을 그리면 그게 참 고가웠어요. 하지만 삼촌과 살게 된 후 달라졌습니다. 두 분께 편지를 쓰고 카네이션도 열심히 접었어요. 어버이날이 되면 새벽에 일어나 카네이션과 편지를 드렸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고등학생이 됐고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기 초 희망대학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집 형편 알면서 4년제 대학 가는 건 사치라고 느껴졌어요. 한 번은 날 잡고 외삼촌께 말씀드렸습니다. 전 대학 안 가겠다고. 졸업하자마자 삼촌 따라다니면서 이 일 배우겠다고요. 경솔하게 내린 결정 아니라고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삼촌은 완고했습니다. 다른 식구들 없을 때 저한테 작은 가방 하나를 보여주셨죠. 대학 가. 너 대학 보내려고 등록금 따로 모아뒀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해. 열심히 배워서 남 부럽지 않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 머리도 있는 녀석이 삼촌 하는 일은 뭐하러 배워? 네 얘기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입시 공부 열심히 해. 사람은 배워야 한다. 그래라 나처럼 고생을 안 해. 그런 줄 알아. 삼촌, 이 돈이면 민율이 민건이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이사도 갈 수 있잖아요. 저 대학 안 가요. 아니, 돈 벌어서 제 힘으로 가도 된다고요. 난 이미 마음 정했고 넌 공부만 하면 돼, 이 녀석아. 웬 고집이야? 네가 두 애들 아버지라도 된다는 거냐? 되도 않는 소리 말고 얼른 가. 공부해. 외숙모랑 나 진작부터 너 대학까지 가르치려고 마음 먹었다. 삼촌은 한번 결정한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셨죠. 고민하던 전 결국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외삼촌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저도 고집 부리기 싫었어요. 원래도 못하는 공부는 아니었지만 작정하고 하니 성적이 수직 상승했고 수능도 운이 따라줬는지 평소보다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 서울 4년제, 그것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게 됐어요. 합격자 발표 날 온 가족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봤어요. 동생들은 제 일처럼 함성을 지르며 저를 껴안고 난리였죠. 외숙모는 조용히 우셨습니다. 우리 민기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시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죠. 삼촌은 한박 웃음 지으시면서 살짝 꿀밤을 주셨어요. 그러게 녀석아, 삼촌 말 듣기 잘했지. 이렇게 합격한 거 봐라. 공부 접겠다는 괜한 소리 하더니 잘했다. 참 잘했어. 민기 네가 우리 집 대들보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있는데 모든 게 꿈만 같이 느껴졌어요. 외삼촌 외숙모 동생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학교 다니면서 동생들도 챙기고 아르바이트도 해야겠다 각오하며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외삼촌은 평소보다 새벽 일찍 출근하셨어요. 현장 일이 연달아 잡혀서 바쁘다고 하셨죠. 전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운전면허도 따야 했고 할 게 많았어요. 오후 4시쯤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어디선가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방 문을 열어보니 멀쩡하던 벽지가 쭉 찢어지면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였어요. 대야를 받쳐놓고 삼촌한테 전화를 했는데 놀랍게도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죠. 삼촌이 크게 다치셨다고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숙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고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외삼촌, 제 아버지나 다름없는 삼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전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삼촌이 왜요?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융병자, 학자, 융병학. 우리 삼촌 이름 맞아요? 소지품 우리 삼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걸 수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 삼촌이 왜? 민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숙모, 정신 차려요. 여기요, 사람 쓰러졌어요. 숙모는 기절하셨고 전 찢어지는 가슴에 오열했습니다. 우리 삼촌,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제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삼촌은 그렇게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어요. 현장에서 후진하던 레미콘에 치여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10살, 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쓰러질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늘이 야속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죠. 전 머리를 쥐어뜯고 바닥을 뒹굴었어요. 왜요? 왜 삼촌을 데려가요?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왜 우리 삼촌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데? 무슨 잘못을 했다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동생들을 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민율이 13살, 민건이 11살. 어린 동생들 눈에서 눈물이 떡떡 떨어졌어요. 이 녀석들이 상주라니 좀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어제 대학 합격 소식에 웃으시던 삼촌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죽음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삼촌은 제게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작은 책으로 식구들 생계 책임지며 불평 한 번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효도하고 싶었고 키워주신 은혜 평생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사에 모두가 슬퍼했어요. 무너지는 마음으로 삼촌 장례를 치르고 전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아직 어린 동생들,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이 심한 숙모를 제가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었어요. 19에 전 또 한 번 철이 들었던 거죠. 숙모는 다시 식당이나 공장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 1년치 등록금은 준비가 돼 있으니 걱정 말고 학교 가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전 숙모를 말렸습니다. 그러다 숙모까지 건강 악화되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대학은 나중에 가도 되고 제가 일하겠다 말씀드렸더니 숙모는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붙은 대학인데 외삼촌이 합격 발표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포기하냐고 가슴 아파하셨어요. 오히려 전 담담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대학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이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외숙모 건강 악화되지 않게 하고 애들 배우고 먹는 거 지장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더 간절했어요. 삼촌은 성실하고 부지런하셨지만 저축한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집 사신 돈을 여태 갚고 계셨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다시 빚더미에 나앉기 딱 좋을 상황이었죠. 숙모를 설득하고 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장례식 때 삼촌 친구분들이 명함을 많이 주셨어요. 힘들면 연락하라고 하시면서요. 그 중에서 많이 뵙던 가장 믿음이 가는 아저씨께 연락을 드렸죠. 한번 뵙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찾아갔어요. 아저씨, 저 대학 포기했어요. 돈 벌고 싶어요. 저 일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 네 외삼촌이 너 대학 합격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어떻게든 학교는 다녀야지. 외숙모도 편찮으시고 동생들도 학교 다녀야 되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사실 전부터 대학 안 가려고 했다고
삼촌한테 일 배우겠다고 했는데 혼나기만 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무겁게 입을 떼셨어요. 네가 오죽하면 그런 생각했겠냐. 아이 그래 알았다. 내일 새벽 4시에 여기로 나와. 네 삼촌이 여기저기 털을 잘 닦아놔서 너만 결심 확고하면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삼촌 이름 대면 다들 너한테 일 시킨다고 난리일 거다. 아 근데 각오는 돼 있냐? 몸 쓰는 일이라 처음엔 힘들 거야. 네, 각오돼 있어요. 이 악물고 한번 해볼게요. 각오는 했어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던 제가 막노동을 하려니 당연히 힘에 부쳤어요. 처음에는 코피 쏟고 몸살 앓고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난리였죠. 외숙모도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전 몸이 적응해야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고 혼자 알았어요. 나중에는 아프다는 내색도 안 했죠. 그 와중에 놀랄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중학생 되는 큰 동생이 그전까지는 속을 썩였어요. 달동네 산다고 부모 원망하고 공부는 뒷전에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머리밭에 와 앉더니 이러는 거 있죠. 형, 많이 아파? 잠깐 앓다 말겠지 뭐. 자식아, 얼굴이 왜 그렇게 훌쭉해? 밥 안 먹고 다녀? 형, 나 어제 밤늦게까지 공부했어. 수학. 다음 시험 때 만점 시험지 가져올게. 기대해 줄 거지? 아파서 웃을 기운도 없는데도 피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웬일이냐, 뺀질이가. 아프지 마, 형. 형까지 아프면 나 진짜 속상해. 그리고 형 이거 먹어. 내가 약국에서 사왔어. 영양제야. PC방 갈 돈, 용돈 모아 산 거니까 꼭 먹어. 철든 동생 모습이 짠하면서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 보니 굳은 살도 생기고 몸도 일에 적응하게 됐습니다. 전 타일 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전망이 좋을 것 같았죠.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다른 현장 가서 새벽 4시까지 일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리 젊고 체력이 좋아도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악바리로 버티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실력을 인정받게 됐죠. 자연스럽게 돈도 꽤 벌게 됐고요. 성질은 더러워도 일은 잘한다는 게 제 평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 우물을 봐왔어요. 숙모 건강도 지키고 동생들 가르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이 녀석들 취직할 때 진짜 눈물이 났습니다. 막내 동생이 공공기관에 합격됐다는 소식 들었을 땐 그 감정 말로 못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간다는 말. 무거운 타일 붙여가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죠. 20살에 바로 사회에 뛰어든 거 잘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연애, 여행 뭐 그런 건 하나도 관심 없었어요. 42이 될 때까지 전 혼자였고 일에 미쳐 살고 있었죠. 결혼은 무슨 홀가분하게 총각으로 살자고 일찌감치 결심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을 겪게 됐죠. 현장에서 일하는데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젊은 여자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처음엔 다른 사람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옆이고 뒤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이동하면 이동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가며 저만 보더라고요. 동료들이 저 여자 누구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은 저한테 농담을 걸어왔습니다. 몰래 연애하는 거 아니냐고, 곧 있으면 장가가는 거 아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애인은커녕 알고 지내는 여자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여자가 하도 쳐다보니까 이상하긴 했습니다. 내가 기억 못하는 연애를 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하루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다음날 저를 또 찾아왔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저한테 말을 걸더니 갑자기 밥을 사달라는 거였어요. 하도 이상해서 그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누군데 이래요? 아이 사람 빤히 쳐다보더니 밥까지 사달라고 하고 당신 나 알아요? 그랬더니 여자는 이렇게 답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쪽을 좀 알고 싶어서요. 나도 사람, 그쪽도 사람인데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황당한 대답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남자라면 확 욕이나 해주고 말 텐데 성격 더러운 저지만 여자한테는 함부로 못하겠더라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난 점심으로 내장탕 먹을 거니까 앞에 앉아 먹든지 뒤에 앉아 먹든지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맛이 끝내주는 내장탕 집에 가서 앉았는데 그 여자 제 앞에 떡하니 앉더라고요. 국물이 진하고 선지가 실한 내장탕이었는데 국물까지 남김없이 잘 먹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먹었다고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밥 얻어먹으면 이러는 이유를 알려주겠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황당하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끼니 해결하자고 도라이 짓 하는 여자인가 싶기도 했고요. 뭐예요? 아이봐, 이렇게 간다고? 밥 다 먹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황당했죠. 멀리서 지켜보던 동료들이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진짜 기분 더러웠어요.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멀쩡하게 생겨서 머리가 돌았나 싶었죠. 생판 모르는 남자 얼굴 빤히 보고 밥을 사달라고 하질 않나. 밥 먹더니 딴 얘기는 하나도 없이 얻어먹기만 하고 사라지질 않나. 진짜 이상했습니다. 공깃밥이 목적이었으면 이젠 안 보이겠지 했는데 다음날 그 여자가 현장에 또 나타났어요. 놀라기도 했지만 짜증이 났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일을 하다 보니 점심때가 됐죠. 저는 동료들 사이에 껴서 한식 뷔페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사람 많은 곳이니 안 오겠지 했는데 뻔뻔스런 그 여자가 또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 뒤에 서서 밥을 푸더니 제 앞에 턱 앉는 거였어요. 전 밥 한 끼도 편하게 못 먹는다는 생각에 부하가 치밀었죠. 승질이 나서 반대쪽 테이블 끝으로 갔어요. 진짜 밥도 못 먹겠네. 저 여자 제정신 아니야?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이상한 여자라고. 그럼 뭐 어때? 얼굴이 저렇게 예쁜데. 한번 잘해봐. 내가 또라이냐? 얼굴 예쁘다고 정신 나간 여자랑 연애하게. 빨리 밥이나 먹어. 얼른 배나 채우자 하고 밥을 퍼먹는데 그 여자가 끈질기게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와서 밥을 먹는 거였어요. 그쯤 되니 진짜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뭐라고 했다가 울기라도 하면 소문만 이상하게 날 것 같고 환장하기 직전이었죠. 그렇게 보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는 여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신경 쓰이고 짜증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거든요. 이봐요.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사람 갖고 장난쳐요?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솔직히 말해요. 나랑 연애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홀딱 반했냐고.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여자 냉정하게 고개를 젓는데 기분 잡치더라고요. 꼭 차인 것 같은 기분에 승질이 나서 나오는 대로 짓거렸던 것 같아요. 기분 더럽네. 사람 갖고 노는 게 취미예요? 빨리 가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휙 돌아서려는데 여자가 절 붙잡았습니다. 저기, 그쪽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왜 물어요? 대답해 주세요. 네? B형이 올시다. 됐죠? 가죠, 그만. 그러자 여자 표정이 확 바뀌더니 제 손목을 꽉 잡더라고요. 전 당황했죠. 그쪽 신장을 사고 싶어요. 뭐? 신장? 이 여자 진짜 미쳤네. 완전히 맛이 갔어. 안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러면 뒤진다. 제가 펄펄 뛰며 화를 내도 여자는 차분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딜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였죠. 부탁이라고 하면서요. 당신 뭘 믿고 따라가냐고 제가 되물으니까 여자가 하는 대답이 또 기가 막혔어요. 왜요? 무서워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보여요? 범죄자처럼 보이냐고요. 저 한번 믿어볼 수 없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동안 이상하게 군 이유도 알고 싶고 찜찜한 기분 드는 것도 싫어서요.
성질 더럽고 사람 잘 안 믿는 저한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 그 여자를 따라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종합병원이었죠. 여자는 입에 풀 붙인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했고 저도 묻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여자는 병실 중 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머리가 하얗게 센 중년 여성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분은 잠들어 있었어요. 우리 엄마야. 당신 신장 없으면 우리 엄마 죽어. 그러니까 나한테 당신 신장 팔아. 얼마가 됐건 내가 꼭 갚을게. 전 여자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 아픈 엄마 앞에서 이런 짓 하고 싶어? 돌았냐? 사람 갖고 장난을 쳐도 정도가 있지. 나한테 올 시간에 엄마 간병이나 해. 이 정신 나간 여자야. 그리고 듣게 된 말에 전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여자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겠어? 보고도 모르겠냐고. 저기 침대에 누워있는 엄마, 당신 엄마이기도 해. 어릴 적 헤어진 당신 엄마. 내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 뭐? 엄마? 너 뭐야? 아이, 뭔데 나한테 이래? 그때 입원실 입구에 있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세 번째 칸에 어릴 적 날 두고 도망간 엄마의 성씨가 적혀 있었어요. 전 홀린 것처럼 흰머리 여성의 침대에 가서 이름을 확인해봤죠. 윤미정. 그곳엔 놀랍게도 제 친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뒤통수가 얼얼하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무려 30년이 지나 만난 엄마였습니다. 순간 온갖 감정이 밀려들면서 현기증에 비틀거렸어요. 그제야 알게 됐죠. 매일 공사장에 찾아온 여자가 여동생이라는 걸요. 전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가 그 여자한테 소리쳤어요.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어디서 이런 짓을? 누가 내 엄마야? 누가 내 엄마냐고! 어린 아들 두고 혼자 도망간 사람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이 건방지게! 병원을 막 뛰쳐나오는데 등 뒤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잠깐 기다려봐. 오빠! 언제부터 내가 지 오빠인지.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죠. 울분이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전 혼자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속이 상하다 못해 문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엉엉 울며 시장을 헤매던 10살의 제가 떠올랐죠. 버스를 타고 혼자 도망가는 엄마와 눈이 마주쳤지만 엄마는 절 외면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의 폐악질 그리고 연탄가스 사고, 외삼촌이 아니었다면 전 어디서 어떤 고생을 했을지 모릅니다. 삼촌 내서 자라면서도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저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다니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술이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전 다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몰래 병실로 들어간 전 엄마의 침대 곁에 앉았어요. 한밤중 간병인은 없었고 엄마는 혼자 계셨습니다. 낮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한눈에도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았죠. 30년의 세월은 엄마의 얼굴에 주름을 무성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마는 기절하듯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엄마는 마음의 고향이라더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뒤척거리던 엄마는 제가 여동생인 줄 알고 왔냐고 물으며 눈을 뜨셨죠. 전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선혜는 어딨어요?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엄마는 절 한참 동안 바라보더라고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표정이 변하셨어요. 설마 혹시 민기니? 민기 맞아? 민기야,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내가 벌써 죽었나? 꿈인가? 엄마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목소리에 심장은 뜨겁게 뛰었지만 머리는 차가워지더라고요. 전 냉정하게 입을 열었고
날선 말들이 튀어나왔어요. 매정하게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신장이 필요하니까 날 찾아? 끝까지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제 도끼 어린 말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죠. 몇 초간 말이 없던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셨습니다. 아니야, 민기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신장 필요하니까 그 여자를 시켜서 찾아온 거잖아. 맞잖아. 왜 그런 오해를 해? 내가 무슨 낯으로 너한테 신장을 달라고 하니? 그래,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다 잘못했어.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끝까지 소리쳤어요. 당신한테 신장 내줄 만큼 나 그렇게 착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온갖 거친 일 다 해가며 굳은 살 배겨가며 버텼다고. 어떻게 단 한 번도 안 찾아올 수가 있어. 나 외삼촌 밑에서 자랐어. 당신 오빠가 날 거둬줬다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어린 나는 뭐였냐고.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하다. 네 마음에 대못 박은 거 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민기야, 이제 가라. 옛날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나 외면하고 그냥 가. 난 괜찮아.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한밤중 제가 버린 소란에 간호사들이 들어왔고 전 결국 쫓겨나게 됐어요. 전 엄마에게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 당신 찾아온 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다 큰 어른이 눈물을 질질 짜면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병실에선 흥분해서 꼭 짐승처럼 소리를 지른 것 같았어요.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은 다 자고 있고 몰래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숙모가 절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왔냐고, 밥은 먹었냐고요. 억지로 침착한 척 대답을 했는데 숙모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숙모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아셨어요. 그날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결국 전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숙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우리 아들? 숙모는 언젠가부터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요. 역으로 말하면 저한테 엄마는 외숙모 한 분이었습니다. 전 냉정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 여자가 찾아왔다고요. 그것도 자기 신장 필요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못 견디겠다고 털어놨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그 여자라니, 신장은 또 뭐고?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오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서 벌어진 소동까지 다요. 외숙모는 크게 놀라셨습니다. 어린 자식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도 엄마예요? 그래놓고 지금 찾아와서 뭐 신장을 달라고 해? 아, 그게 사람이에요? 절대 용서 못해요. 그날 밤, 전 평생을 잊지 못할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숙모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입을 여셨어요. 이제는 말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한테 취하지 않았냐고 물으셨죠. 저는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민기야, 엄마는 널 데려가려고 했어. 같이 살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네 삼촌한테 너 달라고 애걸복걸했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삼촌이 살아생전 이 일은 절대 너 모르게 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그랬었어. 그래서 나도 말을 안 했었고. 근데 이젠 얘기를 해야겠구나. 네가 우리 집에 오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찾아왔었어. 너 다니는 학교 알려달라고. 너 데려가서 살고 싶다고. 정말이에요? 좀 까맣게 몰랐어요. 숙모는 여리고 착한 분이십니다.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해 어떤 용기를 내셔야 했는지 알았기에 전 잠자코 듣기만 했어요. 숙모의 이야기가 끝나고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에서 흐른 눈물은 제 심장을 녹였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리고 아팠습니다. 엄마는 동네 사람한테 들어 알게 되셨대요. 연탄가스 사고로 아버지가 죽고 저만 남았다는 걸 알고 외삼촌 댁에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건 저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날 때 삼촌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제가 혼자 있으니 내일이고 모레고 데려가서 잠시 맡아달라고요. 엄마가 떠난 날 연탄가스 사고가 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저와 살 곳을 찾으려고 낯선 동네로 갔던 엄마는 돈을 소매치기 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절망적인 마음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때마침 지나가던 남자에 의해 목숨을 구하시게 된 거였죠. 그 남자분과 인연이 깊어 두 분과 함께 살기로 했고 삼촌 집에 절 데리러 오신 거였습니다. 숙모와 삼촌 앞에서 같이 살기로 한 남자 얘기를 꺼내며 민기 학교 어디냐고 물었지만 삼촌은 한참을 말이 없었대요. 그때 결단을 내리신 거였습니다. 민기 찾지 말고 너 혼자 가. 목숨 구해준 인연, 보통 인연 아니지만 남의 자식 끝까지 좋게 봐주고 키워줄 남자 세상에 없다. 그 남자랑 새 인생 시작해. 그날 넌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은 거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그 남자랑 잘 살아. 오빠, 왜 그래? 민기 없이 나 못 살아.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지. 민기, 내가 데려갈래. 그렇게 하게 해줘. 또 결혼에 실패하고 싶어? 생지옥을 겪어보고도 이래? 제발 오빠 말 들어. 내가 민기 책임지고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얼른 가. 민기 오기 전에. 그날을 숙모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울고 삼촌한테 매달렸지만 결국 나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막말로 이 새 남자가 불량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너 민기한테 또 못 볼 걸 보여주고 싶어? 나랑 집사람 적어도 그런 꼴은 안 보여.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민기 데리러 간 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다. 그 어린 게 연탄가스 마시고 죽다 살아났어도 널 안 찾아. 아빠가 죽었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애가 속에 얼마나 피멍이 들면 그러겠냐. 네가 엄마라고 할 수 있어? 넌 엄마 되려면 한참 멀었어. 이 아들 데려가서 또 상처 주지 말라고. 이 말까지 해야겠냐? 오빠가 여동생한테 이 말까지 해야겠어? 서럽게 우는 엄마 모습에 외숙모도 많이 울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갔지요. 그때까지도 전 결혼 안 한 총각이었어요. 자식 두고 피눈물 흘리는 엄마, 그리고 삼촌과 숙모,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나 있을까요? 속에 부대끼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틀을 꼬박 그렇게 있다가 전 삼촌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삼촌 사진을 보면서 원망을 쏟아냈죠. 삼촌, 나한테 왜 그랬어요? 엄마 따라가게 놔두지 삼촌이 뭐라고 날 아들처럼 거둬. 난 까맣게 몰랐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면서 살았잖아요. 흐느껴 오는데 삼촌이 정말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전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놨어요. 나 엄마 만났어요. 엄마 만났는데 많이 아프대요. 그 앞에서 나 버리고 혼자 잘 살면 그만이냐고.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짐승같이 소리나 지르고 못나게 굴었다고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삼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 엄마한테 못 가게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두 분, 어머니도 두 분, 갑자기 뚝 떨어진 동생 둘에 나 같은 인생도 흔치 않겠다. 갑자기 피식 웃음이 나왔죠. 누가 보면 저 미친 남자라고 했을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속을 토해놓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전 다시 현장 일을 시작했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여동생은 그날 이후 다시 찾아오지 않았죠. 체념하고 있는데 꼭 일주일 후 불쑥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전처럼 차분하지가 않더라고요. 불안해하는 모습에 저도 철렁했습니다. 오빠, 엄마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검사 좀 해주세요. 오빠가 내 마지막 희망이에요. 아빠도 5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한텐 엄마밖에 없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전 냉정하게 가라고 말했죠. 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끝까지 외면할 수가 없어 벤치에 앉히고 캔커피 하나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냥은 안 줘. 돈 받고 팔 거야. 인생 공짜가 어디 있냐? 넌 엄마 품에서 자랐지만 난 아니잖아. 물론 이 정도면 잘 크긴 했지만. 동생 눈이 커지더라고요. 제 손을 잡더니 막 다그쳐 물었습니다. 얼마요? 얼마나 됐든 상관없어요. 제가 평생 갚을게요. 진짜예요. 고마워요, 오빠.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 아니야. 한 푼도 안 깎아줘. 10만 원. 10만 원 내놔. 인심 썼다. 뭐라고요? 10만 원이라고요? 어리둥절해하던 동생은 그제야 농담인 걸 알았는지 제 등짝을 퍽 때리더라고요. 전 농담 아니라고 검사 가기 전에 그 돈으로 밥이나 실컷 얻어 먹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결심이 서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엄마를 살려야겠다는 결심이요. 동생은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었습니다. 나이만 먹었지 영락없는 애더라고요. 알고 보니 교사인데 엄마 때문에 휴직하고 간병하고 있었고요. 다행히 검사 결과 모든 게 적합했고 수술도 순조롭게 진행됐죠. 수술 전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전까진 솔직히 복잡했는데 동생이랑 얘기 나누며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절 많이 그리워했다고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우시고요. 저도 조금씩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엄마를 너무 오랫동안 미워해서 새롭게 드는 감정이 어색했죠. 그래도 이제야 만난 엄마를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순 없었어요. 외숙모를 설득하고 동생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쉽진 않았지만 결국 다 해내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수술 후 엄마는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저도 시간을 들여 건강과 체력을 회복했고요. 가끔 여동생을 통해 엄마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아요. 전 저대로 숙모와 동생들과 지내고 엄마는 여동생과 살던 대로 살고 그렇게 지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현장 일을 쉬다 보니 다른 취미가 생기네요. 전 요즘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취미라고는 일절 하나 없었는데 조금씩 다른 세상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씩 해외로 여행을 가보려고요. 연애는 여전히 별로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혹시 또 아나요? 해외에서 갑자기 제 반쪽을 만나게 될지. 기대는 없지만 혹시 오는 인연이 있다면 막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인생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못해도 70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몇 점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제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